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며 이것은 제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영양생화학자이며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실에서 지난 18년간 단 하나의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노인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붓고 절대 빠지지 않는데 다른 분들은 마지막 날까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실까요? 18년 동안 저는 혈액 샘플을 검사하고 환자 결과를 추적하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만성염증으로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당장 발목을 만져보십시오. 발목뼈, 바로 위 피부의 엄지손가락을 눌러보세요. 3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이제 엄지손가락을 떼십시오. 자국이 보이십니까? 그 자국이 피부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2초 이상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국은 단순한 수분 저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안쪽에서부터 조용히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며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1세, 이 여사님은 어느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발이 너무 많이 부어서 아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제 진료실에 왔고 자기 아파트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30년간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했던 활기찬 여성이 이제 기본적인 존엄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연구실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만드는 악몽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매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제품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형태로 복용하셨고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발견한 것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증명할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면 간이 특정 효소 경로를 활성화시켜 음식과 함께 무작위로 복용하거나 밤에 복용하는 것에 비해 세포 흡수율이 최대 300배까지 증가합니다. 300배입니다. 이 숫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아무도 이것을 모를까요?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제품을 사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복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 계속 더 사주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왜 염증이 어떤 삶은 파괴하고 어떤 삶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내는데 거의 20년을 보낸 연구자입니다. 발목, 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의 만성 부종의 근본 원인은 소금이 아닙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도 아닙니다.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화합물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은 체액이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 체액은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 부종은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 제한은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은 여러분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흡수는 전적으로 시간과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약국에서 합성 엽산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노화된 간이 이것을 제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 사이 염증은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엽산의 종류,
분 단위까지 정확한 복용 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흡수를 파괴하는 흔한 음식들, 그리고 일주일 안에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부종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며 73세의 나이로 여기 서울에서 영양생화학 연구에 41년을 바친 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어서요.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세요. 이제 발목에 엄지손가락을 누르십시오. 3초간 세게 누르세요. 엄지손가락을 떼십시오. 그 흰 자국이 보이십니까?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초 이상 걸린다면 위험한 체액 저류가 있는 것이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새벽 3시에 화장실 바닥에서 홀로 죽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이 여사님이라는 분이 제 연구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는 것도 거의 힘들어 하셨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4년 동안 발목뼈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4년입니다. 딸이 매일 아침 신발을 신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3년 동안 매일 엽산 보충제를 복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리미엄 보충제에 20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10호 이하여야 하는데 23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뇌졸중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충제 병을 보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이거 복용하세요? 그 환자분은 저녁 식사 후 밤에 다른 비타민들과 함께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엽산은 단순히 언제 복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조건에서만 활성화되는 간의 특정 효소 연소의 반응을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이 대사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검사했습니다.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혈중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염증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에서는 디하이드로엽산 환원효소라는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효소는 엽산을 활성형인 차수메틸 테트라하이드로엽산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활성형만이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고 혈관 염증을 막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 효소 생성은 기상 후 정확히 45분의 최고조에 달하는데 단 위가 완전히 비어있고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러운 아침 상승 상태일 때만 그렇습니다. 첫 식사 45분 전, 바로 이 정확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세포 흡수율이 최대 300배까지 증가합니다. 3%가 아닙니다. 30%도 아닙니다. 300배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거의 20년에 걸쳐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행된 대사 연구의 측정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엽산을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합니다. 식사 후에 복용합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다른 보충제와 함께 복용합니다. 간 효소 생성이 가장 낮은 시점인 밤에 복용합니다. 그러고는 왜 붓기가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 합니다. 왜 염증 지표가 계속 높은지 궁금해만 합니다. 왜 다리의 뻐근함, 손의 무거움이 여전히 느껴지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엽산이 들어가면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경쟁하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장세포가 엽산 흡수에 가장 민감합니다. 엽산 분자가 특정 수용체에 부착되어 혈류로 들어갑니다.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밤새 준비해온 간은 제가 말씀드린 최고조의 효소 생성을 이용해 즉시 이 엽산을 전환시킵니다. 90분 이내에 혈액에는 엄청난 양의 활성 엽산이 함유됩니다. 이 활성 엽산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 혈관에서 체액이 조직으로 새어나갑니다. 그 체액이 발목, 손, 얼굴에서 보이는 붓기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적극적으로 낮춤으로써 엽산은 이 누수를 근원에서 차단합니다. 증상 수준이 아닙니다. 세포 근원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씨 할머니께서 제 처방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완전히 빈속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요. 다른 비타민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오직 엽산과 물만요. 6주 이내에 발목 붓기가 60% 감소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호모시스테인이 8로 떨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 4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지금 발목을 만져보세요. 그 뻐근함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왜 대부분의 분들이 삼키는 모든 엽산 보충제를 낭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에는 메틸화 회로라는 특정 효소 경로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작동하는 공장 조립 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공장에는 엽산을 활성형인 메틸 엽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전환 없이는 엽산이 혈류에 그냥 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비싼 소변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8시에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화 시스템에 수십 가지 다른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넘쳐납니다. 모두 흡수를 위해 경쟁합니다. 장벽은 한 번에 제한된 양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필터로 물 한 통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은 넘쳐서 낭비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면 장 흡수 부위가 완전히 비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엽산 분자가 혈류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이것이 제가 18년 연구기간 동안 발견한 핵심인데, 간 효소가 밤새 단식한 후 첫 식사 직전 이 공복 시간대에 절대적인 최고 활성 상태에 있습니다. 몸은 들어오는 영양소를 준비하기 위해 단식의 마지막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특정 효소를 상승시킵니다. 이 효소 중 하나가 메틸렌 테트라 하이드로 엽산 환원 효소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그냥 엽산 활성화 효소로 기억하세요. 이 효소는 이미 식사를 한 한낮과 비교했을 때 이른 아침 공복 상태에서 300배 더 활성화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씨 할머니라는 환자분을 진료했습니다. 4년 동안 지속된 만성 다리 부종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점심과 함께 엽산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염증을 측정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정상은 10 이하입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점심때 대신 아침 식사 45분 전에 똑같은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용량, 같은 브랜드, 같은 식단, 같은 운동 루틴을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녀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4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9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리 부종이 70% 감소했습니다. 수년간 신어야 했던 헐렁한 샌들 대신 드디어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의 몸이 마침내 엽산을 제대로 흡수하고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복용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체 방법을 망칠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신다면 엽산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위에서 엽산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화학적 수갑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엽산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칼슘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칼슘 보충제를 먹거나 우유를 마신다면 엽산과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칼슘은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은 분자가 더 크고 엽산을 밀어냅니다. 정확한 아침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니다. 10분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빈속에 엽산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정확히 45분 타이머를 맞춥니다. 이 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차도 커피도 음식도 안 됩니다. 45분 후 평소 아침 식사를 합니다. 300배의 흡수 증가를 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킨 사람들은 3.4주 내에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한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도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우리 몸은 정밀 기계입니다. 특정한 생물학적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엽산 보충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하고 있고 더 나쁜 것은 아마도 잘못된 종류를 복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8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부은 발목, 부은 얼굴, 매일 아침 아픈 관절로 클리닉을 찾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매일 비타민을 먹어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찌르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황금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엽산을 복용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 후 또는 하루 중 아무 때나 엽산 보충제를 삼키면 수백 가지 다른 화합물과 함께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느라 바쁩니다. 장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엽산은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흡수 경쟁을 합니다. 음식 입자와 결합합니다. 몸이 흡수하는 것은 5%, 운이 좋으면 1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갑니다. 비싼 소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에는 특정 효소 경로가 있고 매우 특정한 시간에 활짝 열리는 대사창이 있습니다. 이 경로는 메틸화죽이라고 불리며 다른 것들이 흡수를 놓고 경쟁하지 않는 공복 상태일 때 300배 더 효율적이 됩니다. 첫 식사 45분 전 소화기관이 깨끗합니다. 위산은 최적의 pH입니다. 장 육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엽산이 직접 혈류로 들어가 최대 농도로간에 도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방법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에 사는 70세, 이 씨할머니가 6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매일 아침 풍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천연 메틸 엽산 형태의 엽산 보충제를 처방하고 매일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전혀 개선 없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했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여전히 리터당 18 마이크로몰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그녀와 앉아서 일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 씨는 흥미로운 것을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낮에는 비타민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
침대 옆 탁자에 놓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물과 함께 엽산을 바로 먹고 세수하고 7시쯤 아침을 먹어요. 그녀는 완전히 우연히 식사 45분 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실제로 3개월 전보다 덜 부어 보였습니다. 즉시 새로운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9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초혜 씨, 68세, 12년간 만성 발목 부종. 그가 수년간 복용해온 것과 똑같은 엽산 보충제를 주었지만 황금 시간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아침 식사 45분 전 빈속에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합니다. 6주 안에 초혜 씨가 제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 반지가 헐렁해졌다고 했습니다. 발목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발목뼈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시간 방법은 천연 엽산 형태, 특히 L-메틸 엽산이나 폴린산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산입니다. 합성 엽산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대부분의 저렴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그런 종류 말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합성 엽산은 간에서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MTHFR 변이라고 불리는 유전적 변이 때문에 한국인의 40%가 효율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영양제병을 확인해 보세요. 엽산 포릭 애시드이라고 적혀 있다면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L-메틸 엽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입니다. 변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 45분 전에 L-메틸 엽산을 복용하면 약 12분 안에 장벽을 통해 흡수됩니다. 30분 이내에 간에 최고 농도로 도달합니다. 그러면 간은 이것을 사용하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 끔찍한 부종을 일으키는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간에 일어나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L-메틸 엽산 400컬 8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세요. 타이머를 45분으로 맞추세요. 그 시간 동안 세수하고 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작은 과일 한 조각도 안 됩니다. 45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내용이 돈을 낭비할지 아니면 마침내 실제 결과를 볼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시간에 복용하더라도 지금 당장 엽산 흡수를 은밀히 차단하고 있는 음식과 약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통계 숫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먼저 커피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 영양제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돈을 변기에 직접 버리신 겁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소화관에서 엽산과 결합하여 흡수되기 전에 처해로 배출시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이 결과를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가 혼란스럽고 화가 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엽산을 복용했지만 부종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아침 커피와 함께 엽산을 복용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3시간 간격을 두는 순간 2주 만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칼슘 영양제가 두 번째 주요 적입니다. 엽산 복용 시간대 근처에 칼슘 정제를 복용하거나 우유를 마시거나 요구르트를 드신다면 스스로를 방해하고 계신 겁니다. 칼슘은 장벽의 같은 흡수 통로에서 엽산과 직접 경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엽산과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칼슘을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 전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하고 저녁 식사와 함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이 간격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제산제와 위산 억제제는 엽산 흡수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오메프라졸, 라니티딘 같은 약물이나 흔한 베이킹소다, 혼합물도 위의 pH를 높입니다. 엽산은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 준비가 되려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위산을 중화시키면 엽산은 변화 없이 그대로 소화기를 통과하여 쓸모없게 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아침 엽산 복용 시간과 멀리 떨어진 밤에 복용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 씨, 할아버지는 수년간 매일 아침 제산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매일 엽산을 복용했음에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산제를 취침 시간으로 옮긴 후 한 달 만에 호모시스테인이 40% 감소했습니다. 엽산 복용 12시간 이내에는 알코올을 절대 금해야 합니다. 전날 밤 와인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아침 엽산을 활성화하는 효소가 손상됩니다. 알코올은 신체의 기존 엽산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엽산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영양제를 아무리 완벽하게 복용해도 염증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연 영양제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고용량의 아연, mg 이상은 엽산 대사를 방해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면역 지원을 위해 아연을 복용하면서 엽산을 차단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두 영양소가 모두 필요하다면 아침 엽산 복용 시간 근처가 아닌 점심이나 저녁에 아연을 복용하세요. 특정 처방약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절염과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되는 메토트렉세이트는 엽산 기량제입니다. 페니토인 같은 발작 약물은 엽산 분해를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엽산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런 약물 중 하나라도 복용하신다면 이 엽산 복용 시간 프로토콜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더 높은 용량이나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콩류는 훌륭한 엽산 식품이지만 영양제와 동시에 드시면 영양제 흡수가 감소합니다. 신체는 합성 형태보다 천연식품 엽산을 우선시합니다. 이 훌륭한 채소들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 아침은 가볍게 천연 엽산이 적게 드시면 영양제가 명확한 경로를 갖게 됩니다. 녹채는 커피와 같은 차단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양의 백미는 엽산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시간에 복용한 고섬유 영양제는 흡수가 완료되기 전에 엽산을 장에서 쓸어내버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식사 45분 전에 미지근한 물만으로 엽산 영양제를 단독으로 복용하세요. 커피도 차도 주스도 다른 알약도 안 됩니다. 45분을 온전히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엽산이 많은 채소가 아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에 초점을 맞춘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제가 흡수에 완전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엽산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고 정확한 45분 시간대를 알 수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무시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부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염증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엽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는 5가지 특정 방해 물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5가지 조용한 차단제라고 부르며 이 중 최소한 3가지는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차단제, 커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싶고 그 다음 엽산을 드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커피의 폴리페놀은 소화관에서 엽산 분자와 직접 결합합니다. 장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대로 몸을 통과해 나갑니다. 변기에 영양제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엽산 복용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 50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2시간입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었습니다. 심한 발목 부종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엽산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상세한 일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엽산 복용 20분 후에 녹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녹차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중단하시자마자 10일 만에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차단제, 제산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노년층이 속쓰림이나 역류 때문에 제산제를 복용합니다. 탄산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알루미늄, 화합물이 함유된 제품들입니다. 이것들은 위의 산도를 즉시 높입니다. 엽산 흡수는 위의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산을 중화시키면 엽산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화학적 조건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산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밤에 복용해야 하며 아침 엽산, 복용 시간과 최소 18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차단제는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섬유질 보충제입니다. 네, 의사가 소화를 위해 드시라고 한 바로 그 섬유질입니다. 차전자피, 메틸셀룰로스, 밀기울 보충제. 이것들은 장에서 걸쭉한 젤을 만듭니다. 이 젤은 엽산 분자가 흡수를 위해 장벽에 도달하기 전에 가둡니다. 채소의 자연 섬유질은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엽산과 동시에 복용하는 농축 섬유질 보충제는 흡수에 치명적입니다. 엽산과 섬유질 보충제 사이에 최소 4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차단제, 아연 보충제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면역 지원을 위해 아연을 복용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연과 엽산은 소장에서 동일한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함께 복용하면 아연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운반 단백질에 대한 결합 친화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엽산은 뒤에 남겨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씨 환자분에게서 이것을 받습니다. 엽산 보충제 바로 직후에 아연이 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달 동안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됐습니다. 아연을 전역으로 분리했습니다. 3주 만에 호모시스테인이 40% 감소했습니다.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차단제, 가장 위험한 것. 알코올입니다. 소량이라도.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 한 잔만 마셔도 최대 16시간 동안 엽산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장 내벽을 이루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 세포들에는 엽산 흡수가 일어나는 육모라고 하는 손가락 모양의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이 돌기들의 염증을 일으키고 표면적을 줄이며 엽산 처리에 필요한 특정 효소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면 엽산 요법은 실패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제 약물은 어떨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 치료를 위해 메토트렉세이트, 염증 치료를 위해 설파살라진 또는 발작 치료를 위해 페니토인을 복용한다면 이 약물들은 적극적으로 몸에서 엽산을 고갈시킵니다. 엽산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마시되 그것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행동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빈속에 엽산을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45분 전입니다. 맑은 물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십시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다른 보충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약도 안 됩니다. 완전히 45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정상적인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다른 모든 보충제는 점심이나 저녁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커피와 차는 엽산 복용 2시간 후에 드십시오. 제산제는 밤에만 복용하십시오. 이 간격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를 완전히 망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 품질의 엽산을 아침 식사 정확히 45분 전에 복용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중대한 실수 중 하나만 해도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염증에 맞서 몸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방해물은 지금 당장 부엌에 있는 것에서 나옵니다. 커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식사 전이 아니라 아침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커피의 폴리페놀은 최대 90분 동안 소화 시스템에서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 7시에 엽산을 복용하고 7시 45분에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면 그 커피 화합물은 여전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엽산 분자와 직접 결합하여 장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흡수율이 72% 감소합니다. 72%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3주 후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어보면 거기 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의 커피. 엽산 복용 후 커피를 마시기 전에 최소 2시간을 완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 50분이 아닙니다. 최소 2시간입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훨씬 더 흔하며 약장에 숨어 있습니다. 제산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H2 차단제, 뭐라고 부르든 엽산 흡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위산을 감소시키는데 무해하게 들리지만 위산은 엽산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엽산을 삼키면 소장에서 흡수를 준비하기 위해 분해되려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또는 라니티딘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위의 산도는 너무 높습니다. 엽산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제게 온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이셨습니다. 다리 부종이 심해서 오셨어요. 6개월 동안 엽산 보충제를 드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죠. 제가 복용하시는 약을 확인해 보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매일 아침 오메프라졸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역류를 다르게 관리하거나 복용 시간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산제는 밤에만 드시고 엽산은 아침에 드시도록 바꿨습니다. 3주 만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8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위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니 엽산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겁니다. 셋째, 이건 모든 분들이 놀라시는데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과 엽산은 장벽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두고 경쟁합니다. 엽산을 드신 후 4시간 이내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보통 칼슘이 이기는데 결합 부위가 칼슘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엽산은 차단되고 배출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드시는데 이건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칼슘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세요. 엽산은 아침 식사 전에 드세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시간에도 안 돼요. 넷째, 특정 항생제는 엽산 대사를 완전히 멈춥니다. 트리메토프림, 설파메톡사졸, 이것들은 엽산 기량제입니다. 박테리아의 엽산 경로를 차단하도록 설계됐지만 사람 세포도 차단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항생제를 처방하시면 엽산 보충 타이밍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합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단했다가 항생제 복용이 끝난 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평소대로 계속해도 된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음식 상호작용에 대해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 복용 직전이나 직후에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흡수가 40% 감소합니다. 굴, 붉은 고기, 호박씨. 이것들은 건강한 음식이지만 엽산 드신 직후 아침 7시에 드시면 안 됩니다. 7시 45분의 첫 식사는 아연이 적당히 들어있어야 합니다. 아연이 많은 음식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그때는 방해가 안 됩니다. 술은 최후의 파괴자입니다. 전날 밤 소량의 술이라도 마시면 다음날 아침 엽산을 흡수하는 장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세포들이 알코올 노출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12시간에서 16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8시에 와인 2잔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7시에 엽산 흡수는 여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최대 효과를 보려면 술은 일주일에 최대 2번으로 제한하고 엽산 복용 전날 밤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 방해 요소들을 지금 당장 적으세요. 커피, 제산제, 칼슘, 특정 항생제, 잘못된 시간에 아연 풍부 음식, 그리고 술. 이런 충돌을 피하면 엽산 흡수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분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하지만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1단계. 내일 아침 일어나시는 순간 미지근한 물을 정확히 한 컵 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이 위 점막을 준비시키고 간의 담즙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이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0분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2단계. 10분 후에 엽산 보충제를 드세요. 하지만 여기가 90%의 사람들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틸 엽산이나 폴린산을 드셔야 합니다. 폴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약장으로 가세요. 병에 폴산이라고 써 있으면 즉시 버리세요. 합성이고 몸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천연 형태가 필요합니다. 메틸 엽산이나 폴린산. 용량은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3단계. 보충제를 드신 후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차를 마시지 마세요. 크래커 하나도 드시지 마세요. 이 4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엽산이 경쟁 없이 혈류로 들어가 간으로 직접 이동해서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효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이 전체 과정이 망가집니다. 4단계. 드디어 첫 식사를 하실 때 이 음식들은 완전히 피하세요. 강화 시리얼 안 됩니다. 흰빵 안 됩니다. 가공된 곡물 안 됩니다. 이것들은 방금 드신 천연 엽산과 경쟁할 합성 폴산이 들어 있습니다. 대신 계란, 된장찌개, 구운 생선을 드세요. 엽산을 차단하는 대신 지원하는 단순하고 깨끗한 단백질입니다.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몸이 보여줄 정확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이내에 저녁 때 발목 주변의 붓기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이내에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의 만성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2주 이내에 관절 주변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실 겁니다. 이런 신호가 안 보이면 잘못된 형태의 엽산을 드시거나 타이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강남의 이 여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76세이십니다. 8개월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해서 일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으셨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하게 높아서 22였습니다. 정상은 10 이하여야 합니다. 이분께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메틸 엽산 800 마이크로그램, 아침 식사 45분 전, 매일 아침, 예외 없이. 3개월 후 호모시스테인이 8로 떨어졌습니다.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반 신발을 신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꾸준히 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리셋됩니다. 몸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매일 그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소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헬스장에 가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위산 억제를 위해 제산제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한 약물들은 엽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대체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술을 드신다면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엽산 수치를 파괴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엽산을 올바르게 복용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 말을 입력하시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과 건강하고 독립적인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 중요한 지식을 놓치게 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세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확히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지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침 식사 45분 전에 엽산을 복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영양제 종류를 바꾸셔야 하나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사들이 거의 공유하지 않는 이러한 복용 시간의 비밀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부종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들도 이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